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6시 라이브는 시사 이슈 라이브입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죠. 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중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체계 현실을 진단해보려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선생님과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 북부 권역 모자의료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북대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김진규 교수님은 당직도 하고 올라오셨을 정도로 많이 피곤하셔서 멀리서 오셨을 텐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 체계,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내용을 다루기 전에 현실을 진단하는 질문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 체계가 어떤 상황인지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가 지금 위기다, 이런 것들은 기사로 많이 접했는데 세부적인 현실을 두 교수님께 각각 좀 여쭈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럼 김희선 교수님. 네. 고위험 산모는 이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우리나라의 현장 분위기는 수용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수용 병상이라고 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당직 전문의, 그러니까 신생아 세부 전문의와 상과 전문의가 부족한 현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야간에 그 응급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수용 가능한 병원 부족으로 지금 전원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신문지장에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이나 분만 치약지, 그리고 이제 야간과 주말에는 그 이른 주세 쌍둥이 응급분만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런 이른 주세 쌍둥이는 수용 가능한 병원이 서울 인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문제가 고위험을 볼 수 있는 상과 전문의와 그리고 이제 신생아 전문의가 이렇게 한 병원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당분간 이런 상과 전문의는 배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열악한 분만 인프라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분만 인프라 환경에 대응하기는 좀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미래에 새로 생길 전문의조차 좀 그렇죠. 불투명한 상황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위험 산모 관련 의료체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엔 김진규 교수님께 신생아 의료체계는 좀 어떤 현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신생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람이 전부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한마디로 원인은 인력 부족이 부르는 뺑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ICU마다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달 반 동안 학회에 이제 구인 광고가 올라오는데, 보통 1년에 한 10건 올라오면 한 달 반 동안 9건 이상이 이제 구인 광고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병원들이 다 서로 사람을 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국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 NICU를 설치한 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2020년에 534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불과 5년 후에 367명으로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혹시 말씀 주셨는데 NICU가 좀 어떤 건지 NICU는 설명드립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아기들을 그 치료를 하는 중환자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공의가 이제 있었죠. 전공의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공의가 멸종위기입니다. 이게 거의 몇 년 만에 좀 일어난 변화일까요? 이게 지금 그 이대 목동 사건 이후에 계속 감소해서 지금 한 20-30% 정도 지원율이, 그래서 계속
만성적인 부족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흉부외과가 정말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지원율을 보면 소아과가 흉부외과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소아과가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작년에 폐업한 데만 한 89개 정도.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파이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공이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수 의료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사명감으로 버틸 수 없는 환경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숙아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2% 정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2005년에 한 43만 명이 출산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2024년 20년 후에 그 새로운 인구 출산율이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반토막이 됐는데 미숙아는 2만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안 좋은 아이의 비율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출산은 줄지만 안 좋은 아이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은 결국은 이제 만혼, 늦게 결혼하면서 고위험 산모들도 늘어나고 시험관 아기들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태아가 4.6%에서 5.7%로 증가하면서 또 NICU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 산모들의 이제 평균 출산 나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생아의 또 문제는 그 교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이제 전담이 전문 병원이 되면서 입원 전담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구인을 하다 보니 사실 교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전공의들도 가르칠 사람도 없고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NICU 당직 체계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혼자 그냥 당직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2명 이상 쓰려면 최소 10명의 신생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은 우리나라에 몇 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1인 당직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특히 새벽에 고위험 분만이라든가 초미수가가 나온다던가 뭐 쌍둥이, 새쌍둥이가 나오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인데 아기가 둘이 작은 애들이 나오면 케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제가 등대지기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배가 세 척이 한꺼번에 조난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구할 수 있는 배는 한 척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아기가 세 쌍둥이나 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 한쪽이 너무 안 좋아서 케어하다가 이 다른 쪽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아기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또 소송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ICU 신생아 중환자실을 하는 입장에서 NICU를 홀로 지킨다는 것 자체 그리고 누군가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신생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동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 의료 분야 내에서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그마저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뽑고는 있지만 계속 조금 안 좋아지는 현실이라는 말씀 좀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또 김진규 교수님은 전북대병원에 계시고 김희선 교수님은 일산에 계시잖아요. 또 뭐 두 분이 또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힘든 건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먼저 이것도 김희선 교수님께 여쭤보면 좋을까요? 어제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19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산모
너무 이제 아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신생아 교수님 입장에서 뭐 28주, 29주 아기가 왔을 때 그 만약에 병상이 없을 때 그 아이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혹시 뭐가 있는지. 네. 병상이 없는데 네. 받게 되면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일단 받아놓고 초기 처치를 하고 딴 데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막 법안도 그쵸, 막 그쵸. 강제로 네, 거부 네, 못하게 네. 법 네. 받아라 이런 법안도 그게 막 안 만들었잖아요. 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신생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초미수가 같은 경우에 뭐 1000g 미만 이런 작은 애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애기들이 나올 때는 사실 의료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애기를 정말 태어났을 때 숨도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삭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삭관을 해서 따뜻하게 인큐베이터에 케어를 해서 중환자실로 데려와서 초기 처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병상이 남더라도 그런 고위험 아기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 그런 환자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애를 받다가 잘못되면 제가 이거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인력적인 부족이 어찌됐든 병상의 부족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그 것 두 번째 같습니다. 주신 질문에 수도권하고 지방이 똑같은 현실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일단 그 산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24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경기는 이 고위험 분만을 커버하는 정도가 경기도는 한 83%, 서울은 88%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남이 57%, 그다음에 경북은 50%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남과 경북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고위험 분만의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보시면 77%고요. 충북이나 충남도 한 70% 중반입니다. 충남, 충북은 이미 무너진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뭐 인천도 사실 수도권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서울과 경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면 결국 서울, 경기도 조만간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은 이제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전원을 가야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네. 지방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옛날에 뭐 대구에 뭐 응급실 뺑뺑이로 한창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점점 좀 확대될 거라고 보면 네, 좋을까요? 계속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산모의 영역은 약간 지방은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네. 수도권도 곧 위험하다. 네, 산모하고 신생아가 사실 네. 같이 가는 네, 거죠. 네, 이번에 요 네. 영역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그래도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년에 수학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도 전문의 수가 서울이 97명 정도가 되고요. 네. 경기도가 37명. 자, 그럼 나머지 지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가 2명입니다. 충북은 2명이고요. 전북이 3명, 전남이 4명입니다. 혹시 지도 전문의가 그 전공의들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교수급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방은 요 한 손가락 안에 다 잡힙니다. 2명이. 네.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 환경이 붕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는 이제 신생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료에서 더 좀 소름 돋는 건 뭐냐면 경기도는 1300만 명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7명이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900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97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경기도도 결국은 지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신생아 전담 전문의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중이 너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학회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서울이 168명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다 합한 지역의 지도 전문의가 196명입니다.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생아 분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생아도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의 의료 인력이 거의 집중화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뺑뺑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울도 힘들지만 서울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지방에는 지금 약간 심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NICU 그거를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권역 모자 의료센터 이런 것도 제가 있는 걸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실을 뭐 타파하고 응급 신생아나 산모를 위한 시설일 텐데 네네네.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세웠으면 이런 게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조금 원활히 운영이 안 된 현실인지 아까도 뭐 간단히 먼저 조금 짚어주었지만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요. 네네네. 자꾸 죄송해요. 그러면 아까 지도 전문의의 배분 역시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가 만약에 시행되면 그럼 수련은 누가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가 이런 필수 의료 쪽으로 네. 갈 수 있게 지역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게 네, 더 네, 뽑는 네, 네. 건데 네. 문제는 이런 필수 의료에 하고 싶은 그 학생이 있더라도 가르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한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런 교수님들이 얼마나 이제 그 뭐 이 학생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논문에다가 뭐 행정에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이 전공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뭐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만 그럼요. 양질의 의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양질의 교육을 해주실 분들이 없으면 네. 이분들이 여기에 의사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네. 있을지가 조금 걱정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뽑아놨는데 필수 네. 의료로 안 가고 다른 일 하느라고 사실은 진짜 의사는 많아졌지만 네. 정말 정작 필요한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정책의 좀 내용을 좀 봤었는데 그게 과를 강제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근무를 그렇죠. 강제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러면은 이게 진료과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렇죠. 그게 쏠림 현상이 그렇죠. 억제할 수 있는 그럴 방법이 수밖에 없죠. 없는 게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정책을 네. 보고 우려스러웠거든요. 네. 참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예. 갑자기 생각이 네. 나가지고. 아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권역 모자 의료센터랑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거 좀 네.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사실 이제 원래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라는 그 센터가 운영되다가 네. 작년 4월부터 권역모자의료센터라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이 됐고 그거는 그 권역 내에 전원을 보내는 모자의료 협력 체계를 같이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권역 내에서 원활하게 좀 서로 전원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사실 근데 아까도 우리 그 김진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인력입니다. 인력.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권역모자의료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뿐만 아니고 고위험 산모의 임신 출산과 관련돼 있는 응급 질환에 대해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위험 산모는 뭐 산후출혈, 폐색전증, 양수색전증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전치태반부터 시작해서 임신 전후 모든 걸 다 커버하는데 사실 그때는 산과 의사도 중요하지만 신생아 세부 전문의도 물론 중요하고 산관리뿐만 아니고 마취과,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이런 그리고 중환자의학과 이런 모든 배우 진료가 다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사실은 그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권역에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 해놨으나
그 지정을 해놓은 그 모자의료 센터들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게 지금 현장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틀은 만들어왔는데 네. 그 내실을 다지기에는 네. 정말 세부 전문의들이 좀 부족한 현실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역 모자 의료센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조금 더 현실을 왜 작동하지 못하는지 이걸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권역 모자의료센터, 신생아 지역센터 뭐 이런 걸 통해서 복지부에서 정말 시설 투자나 이런 장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시설이나 장비가 너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별 차이가 없고요. 병상도 계속 확대를 시키면서 병상이 실제적으로 부정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수가에 관해서도 뭐 분만 수가라든가 정책 수가라든가 뭐 사후보상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적자 폭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은 흑자를 낸 병원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에 그 벤츠를 샀는데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산과와 신생아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과가 잘 되더라도 신생아가 받을 수 없으면 산모를 못 받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과와 신생아는 젓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만 있으면은 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뎅이나 이렇게 어묵이나 찍어 먹겠지 밥을 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디는 산과가 잘 돼 있고 어디는 신생아과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라도 한 군데가 안 되면 사실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모자 의료가 그 한쪽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김희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부인과는 마취과, 영상의학과, 주관자의학이 같이 서야 되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소아외과도 필요하고 소아안과, 재활, 뭐 소아신경, 심장 이런 분과들이 같이 진료가 될 수 있어야지 안전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버티는 이유는 누군가의 이런 희생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특별법이 예전에 있지 않는 저희 같은 세대에는 주 168시간이라고 치면 근무 시간 따져보면 140에서 120시간 이렇게 근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 특별법이 결국은 이제 되면서 그 일부 로딩이 이제 전임의에 가고 전임의가 없으면 이제 교수님들한테 가고 이랬었는데 현재는 전공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뭐 멸종 위기종처럼 소아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로딩들이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가고 교수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저 같은 경우도 1인 5역, 6역 정도 되거든요. 낮에는 전공의처럼 뭐 다 해야 되고 전임의처럼 하기도 하고 입전의처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야 되기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연구자로서 또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사실 좀 교수 요원들도 줄어드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공의가 없는 앞으로 계속 없을 상황에서 앞으로 안 좋아질 상황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을 이런 의료 전공과 관련해서 인터뷰했을 때 저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교수들이 그냥 진료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교수의 역할이 연구도 있고 그렇죠. 교육도 있고 네. 이 진료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교수의 역할과 대학병원이 잘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이 몰렸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진 상황이 되어버린 그렇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아과나 산부인과 모두가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는 현실을 알았는데 원인을 가장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작
간단하게 인력 부족이라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도 깊게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김희성 교수님 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런 원인들 다 복합적이지만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분만은 이제 대부분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만은 특히나 그런데요. 산모랑 아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항상 모든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게 사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인데 만약에 분만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의료진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게 바로 이제 의료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너무 안타깝죠, 의료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환자와 이 의료진 사이의 기대와 이 약간 인식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현장의 의료진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무너진 이 신뢰, 우리 의료진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이 무너진 신뢰가 사실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의료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아기도 건강하고 또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현재 이 분만 의료는 의료진 개인으로 버티기엔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과나 이 신생아 파트는 밤새 당직 서고 다음날 또 이제 외래가 있으면 외래를 보고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어떤 온오프의 개념이 없이 진료와 이 일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때그때 또 진료를 볼 때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그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네. 같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근무 환경에 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이나 보상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는 뭐 의뢰이 그렇게 했었고 저희 교수님들, 은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당연히 이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 밑에 세대들은 또 이제 세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죠. 이제 사실 낀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힘든 일들을 다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근무 환경도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이 없이 장기간 특히 우리 교수님 굉장히 당직 한 명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굉장히 당직 오래 서시는데 이러면 의료진의 필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결국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그 즉각적인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쨌든 의료 환경이 안전하게 구축이 되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우리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인식도 개선이 돼야 장기적으로 인력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누적돼서 이런 현재 상황이 도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극한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노동 강도에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퇴사하시는 분들이 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고 댓글을 막 보면은 네. 막 의사 버리고 환자 버리고 도망친다 네, 뭐 네, 이런 식의 네. 댓글을 보면 제가 뭐 그 많은 교수님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런 분이 아닌데 네, 이렇게만 맞아요. 봐신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정말 네. 사실 이 내부 사정을 좀 아시면 좋을 맞습니다. 텐데 네, 네, 네. 그럼 이번에 좀 교수님 얘기를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신뢰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첫 번째는 어찌됐든 출생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저희 그 70년대 한 100만 태어났었죠. 근데 지금 25만도 안 돼서 맞아요. 23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자를 파는데 피자 가게에서 이만한 예전에 크게 팔던 피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사실은 이제 지원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의료진도 보면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토핑이 한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맛있는 데가 있고 맛없는 데가 있으면 이 피자는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지원율이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과 신생아 의료 인력의 비대칭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방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급격히 무너지다 보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진 채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세 번째는 의료 소송 리스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의료 상생법도 이제
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중대과실 판단 기준이 너무 단순해서 저희 신생아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평지를 그냥 걷는 거랑 이 얼음판 위를 걷는 거랑 둘이 걸을 때 얼음판에서 미끄러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넘어지면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사실 신생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성인과 신생아 전부 다 모든 잣대를 1cm 간격으로 돼 있는 자를 가지고 미리까지 측정해서 정확히 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모자 의료 시스템 붕괴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작동이 될 때는 좀 불리하게 그렇게 작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수가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운영이나 이런 그 파이가 계속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김희승 교수님 이렇게 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왜 이러고 계속 계시냐? 누가 이렇게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이러고 뭐 다른 거 하시지. 왜 이러고 계시냐? 제가 되게 교수님한테 궁금했던 건데 먼저 물어보시대요. 저는 이제 사실은 환자가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러면 막 자책도 하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환자가 뭔가 아웃컴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자책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그만두고 싶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누가 뭐 칭찬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사실 많이 듭니다. 제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시작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트레이닝 받을 때 저희 은사님들한테 배웠던 그 마음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저한테 가졌던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 길로 들어왔고 지금은 사실은 찾아오는 산모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를 믿고 찾아오는 산모들 오랫동안 이제 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산모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실 버티곤 있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책임감이나 소명감은 사실 해결책이 되지는 않고 어쨌든 전 국가적으로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유지 가능하다.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누가 협박하셨나요? 전북대병원에 있으라고. 이게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부님께서 정말 그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지진아처럼 막 전공의 때도 되게 늦대고 이랬었는데 정말 사부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애정으로 정말 많이 혼내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보니까 정말 그게 사랑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배운 게 교수님이 사부님이 그렇게 맨날 정말 성심껏 진료를 하시고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사명감이 뛰어나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인데 물리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때려치고 싶을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미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부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셨던 그런 좋은 인성과 실력들을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행복한 것보다도 어찌됐든 배운 게 그거라서 열심히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두 분이 다 이제 스승님한테 배운 그런 좋은 마음과 환자를 위한 마음이 정말 좋은 건데 사실 시민분들이 이거를
너무 의사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너무 당연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사람이니까 뭐 금전의 이익을 쫓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의 네. 욕망을 쫓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약간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좋아야 할 분들인데 그게 약간 흔하고 당연한 것처럼 저도 그런 시선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시선 때문에 약간 이런 약간 갈등이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갈등이 네. 생긴 게 아닌가 참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원인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 이상적인 미래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옳은 방향도 있겠지만 잘못된 방향도 분명 있을 거니까요. 좀 미래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 이 산모와 신생아 의료 체계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네, 먼저. 지금 현재 뭐 정부나 학회 그리고 뭐 산부인과 학회뿐만 아니라 신생아 학회에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려고. 근데 하지만 당분간은 이 상황은 지속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구조 개편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뭐 지역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과밀 그다음에 응급 공백은 뭐 더 확대될 거고 모자 의료 불평등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은 이제 여기서 더 이탈이 일어나겠죠. 이제 흡수 뭐 새로운 유입은 기대도 못하는 거고 이제 이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루 빨리 조금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빨리 완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랑 군님께서 이게 고위험 산모들이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쯤 마련될지 궁금하네요 왔는데 슬프게도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말씀 주신 항상 것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조금만 속도를 좀 네네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 교수님께 이번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모자 의료 분께는 명확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포인트의 시작은 서사의 시작은 이대 목동 사건 이후에 산모 신생아 의료 분계가 점차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갔고요. 지금 한 20-30% 작년 뭐 13명이었으니까 계속 유지가 돼서 새로운 인력들이 보충이 안 되는 상태고요. 출생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결국은 그 유입이 되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인력은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를 예측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빅5 병원으로 다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거점 병원 집중화됩니다. 그리고 수도 지방에서 거점 병원 몇 곳을 제외한 거의 소규모의 중환자실, 모자 의료는 다 통폐합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점이 완성이 되면 결국은 이송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유지하기에는 의료 비용도 불가능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인구 피라미드가 우리가 보면 코브라 대가리형처럼 쑥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0.75까지 떨어졌다가 합계 출산율이 1.0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근데 요게 앞으로 한 5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2까지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5, 6년 후에 그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봤을 때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지금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20만 명대 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출산 가능한 연령 34세의 그런 산모들이 지금 30만 대인데 5, 6년 후에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시기가 오는 5년 동안 이런 시스템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대재앙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모자의료센터라고 있어서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지역에도 다 방문하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런
그 모자 센터에 적절한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이런 기관과 부서 사람들에게 정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송 시스템을 구성하고 거점을 만드는데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길을 열고 정말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빨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좀 지원을 강조하시고 이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좀 더 대재앙의 현실이 좀 다가올 확률이 네.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좀 현장 의료진이 좀 많은 문제를 느끼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지원이나 이런 네. 정책,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인력의 유입이 가장 큰 해결책인데 그건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방금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과 전문의와 신생아 세부 전문의가 굉장히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이런 구조를 조금 이제 각 지역마다 거점화를 시켜서 인력이 집중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슈퍼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거점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모자 의료센터를 기능을 확대해서 각 지역의 이 전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없는 이 인프라에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이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이송 체계의 그 전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중앙모자의료센터와 각 지역에 있는 권역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시스템이 확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안전한 분만 환경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의료진과 이 환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믿고 맡기고 진료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여론이 있어야 이제 정부도 조금 움직이면서 그렇죠, 지원을 맞습니다. 해주고 그런 게 좀 맞습니다. 있는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인력 문제가 메인이라서 솔직히 뭐 매직 블랙 같은 단기간의 처방으로 할 수 있는 해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자 의료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을 한다. 결국은 의료진의 희생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모자 의료를 그 비유를 하자면 정말 깊은 산 속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오두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창문이 깨져 있어요. 창문이 깨졌고 오두막 안에 있는데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어떤 사람이 그 촛불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바람이 밖에서 불어요. 네. 창문은 없고 날씨는 추워지고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어떻게 보면 모자 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오두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람을 막을 창을 달아주고 따뜻한 난로를 넣어주고 스프 한 그릇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기꺼이 그 촛불 같은 환자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텨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산부인과도 신생아도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미래의 모자 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현재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과 신생아만 지원할 게 아니고 같이 관련된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들도 같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및 모자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모든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디는 뭐 상과가 흥하고 어디는 뭐 신생아 흥하고 어떤 데는 거리가 멀어서 이송이 걸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과 지자체가 현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합심해서 모자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송 시스템을 좀 구축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점 형성을 위해서 1인 NICU,
상과는 좀 통폐합을 해서 안전한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들을 있는 선을 이송으로 연결을 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좀 완화를 하는 것들이 젊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어떤 해결책이 현 상황에 필요한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 제가 하나만 네. 질문을 네, 네.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전원을 받으면 되게 어린 아이들을 전원을 받으면 28주, 1kg 정도의 아기들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 특히 저희 이제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그 다음에 애들을 못 봤거든요. 2-3달 넘게. 아, 네. 혹시 이런 아이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여기송이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애들을 받는 초기 처치를 잘해서 성장을 잘하게 되면 이 환자를 원래 보냈던 병원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래야지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공병상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역전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내는 병원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받는 병원에도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 이제 받으려고 주고받으려고 하면서 그 거점 병원에는 공병상이 남아돌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저희는 이제 같습니다. 25주, 4주 한 3-4명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전원을. 그렇죠. 왜냐면 그 맞아요. 아이들이 네. 다 클 때까지 계속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계속 케어를 해주니까 좀 그런 걸 원활하게 하려면 조금 이런 역전원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맞습니다, 될 것 맞습니다. 같은. 네. 거점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의 아이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죠. 활성화시키게. 네. 이렇게 보면 레벨화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앞으로의 되게 중요한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렇다면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거나 네. 내 아내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야 가장 좀 최선의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조언일 수 있겠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네. 그 고위험 분만 산모 관리는 사실 이제 2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평소에 산정 관리를 잘 받으시면서 고위험 관리를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처치가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산모들은 이제 조금 보시면 괜찮겠지. 뭐 별일 아니겠지 좀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일단 이제 뭐 병원에서도 임신 출산 교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지만 특히 질주혈이나 배뭉침이나 그다음에 양수 파수나 태동 감소 같은 경우는 버티시지 말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일단 고위험 증상에 대한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산모분의 증상을 잘 같이 캐치해주는 역할, 그런 게 중요하고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주치의와 계속 상담하시면서 하는 게 좋고 특히 태교 여행 가시기 전에는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게 조금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는 원래 다니던 병원의 의료진과 연결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전원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 뭐 호흡곤란 같은 초응급이 발생했을 때는 119에 직접 전화해서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그럼 저는 별로.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요. 좀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는 네.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걱정하시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시지만 네. 일부 또 시민들은 좀 의사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나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왜 진료 안 받아주냐? 너 의사 있는데 왜 네. 나 응급실까지 왔는데 헛걸음하게 만드냐? 이렇게 조금 네. 공격적인 시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시민분들에게 좀 의사 전문 의료진 입장에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이제 진료를 하고 싶지 않아서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분만과 응급 의료는 사실 한 명의 의료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숙련된 인력이나 수술실 마취과 그리고 신생아 세부 전문 이런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분들 입장에서 왜 치료를 못 받지? 받는데 안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답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의료진들은 가장 최선의 안전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의료진과 시민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 모두가 안전한 출산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지속 가능하게 이런 안전한 분만 체계가 만들어갈 수 있게 서로 좀 믿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진규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모자 의료의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그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위태로운 출산의 순간을 어떻게 같이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자 의료는 지금 이미 많은 붕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특히 이제 큰 도시에서도 모자 의료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런 소방 시스템 자체가 영웅이 있을 때 몇 명이 며칠을 밤샌다고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모자 의료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혜택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좀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자 의료의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셔서 많은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안전한 산모 신생아 의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희선, 김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에 대한 현실을 짚어보고 좀 자세한 해결책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짚어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청하시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작은 인식 변화일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여론이 되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얘기를 듣고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를 푸시고 인식을 변화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6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